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주차 보호관찰론 시간이죠. 오늘 과목은 어쩌면 보호관찰론 내용의 핵심이라 그럴까요? 전반적인 내용도 아우르고 그 내용의 주제와 이 과목의 주제와 가장 관련성이 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호관찰의 이념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래서 오늘날의 보호관찰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기능이어서 형사정책상 정책에 있어서 보호관찰은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잘 지내는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박수호, 어떻게 지냈나요? 권은지, 어제도 만났나요? 이민영, 임혜진, 전한솔, 한솔이 잘 지내죠? 권수빈, 수빈이도 요즘 별일 없죠?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름을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더 잘 보일 것 같죠? 화면이나 음향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뉴스 앤 포럼 그랬는데 첫 번째 오늘 날씨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입동이죠. 겨울이 시작됐다는 절기인데 엊그제가 입동이었어요. 입동날 되게 따뜻했는데 웬걸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어제부터 거센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급변했죠. 올 겨울에는 역대급 추위도 온대요. 뭐 그런 음, 유튜브에 어떤 그 기후에 관한 뉴스들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아마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좀 짧아진 대신에 혹한일 가능성은 갈수록 좀 높아지는 모양이죠. 그래요. 겨울에들 잘 지내고 날이 추워지면 어려운 사람은 살아가기가 더 힘든 부분들이 있죠. 이건 형사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죠. 어, 대부분의 경우에 힘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사회 기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활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기후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사실 겨울나기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 추위 속에서 또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CQI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CQI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교육의 질을 좀 높이자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에 대한 중간 평가를 했었는데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감사하게도 꼭 교재 내용 외에도 이렇게 제가 준비해주는 내용들이 도움이 됐다고 적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마웠고요. 또 한 가지는 파일로 좀 정리해서 보여줬으면 더 좋겠다 이러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제가 진행하는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편하게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좀 가독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때그때 접하는 우리 사회 문제들, 또 형사정책적 관심사들, 이런 이야기를 편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대신 조금 더 제가 잘 정리하고 화이트보드에 잘 적어 놓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업 전에 지난 수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 다음 수업에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 될 거라는 걸 사전에 알려주는 것, 이런 걸 좀 더 꼼꼼히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좀 좋지 않았다, 반전돼서 나온 적이 있었다 이러는데 최근에 제가 핸드폰을 좀 바꿨어요.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 더 영상의 질이 좋았으면 좋겠고 음향도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핸드폰까지 바꿨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바랍니다. 오늘 두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적어뒀죠. 청년 간병 살인, 그리고 간병 자살. 좀 최근에 나온 자료 중에 좀 아픈 이야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몇 해 전에 27살 난 청년이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해서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는데 극악한 폐륜 범죄인 줄만 알았는데 안타까운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불치병을 오래 앓았고 집안은 가난했죠.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를 탓하지 않았지만 청년은 며칠 뒤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며 집을 나갔는데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근처 저수지에서 서성이 된 청년을 찾아내 또 다른 비극을 막았대요. 이게 오랜 간병에 지쳐서 부모나 형제 목숨을 빼앗는 것을 간병사례라고 하는데 노령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는 해마다 4~50건씩 발생한대요. 인면 수심의 흉악범이긴커녕 지극한 효자나 효부, 금술 좋은 부부 사이인데 오랜 간병에 지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환자가 제발 좀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죠. 저수지에 뛰어들려 했던 청년처럼 상당수가 범행 후 따라 죽는 간병 자살을 또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받은 22살 대학 휴학생 사연이 엊그제 보도되었어요. 이 사건도 처음에는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폐륜 범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청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가출했고 아버지가 병마에 쓰러지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지극히 아버지를 돌봤는데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난방은 고사하고 살 돈도 없어서 고통을 겪어왔대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을 놓아주겠다며 곡기를 그냥 끊었다는 거죠. 식사를 안 하셨대.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죠. 어느 자식 가진 어느 부모 심정이 이와 다를까요?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간병 살해 사건 재판정은 눈물바다를 이뤘는데 안타까운 사연의 범인이나 방청객, 판사가 함께 눈시울을 붉혔죠. 그래서인지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사례였는데 그러나 동정심만으로 해결되지 않겠죠. 자,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런 범죄 말고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우리 보호관찰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여기 보여드리는 신문 자료는 11월 4일자 지난주 목요일자 신문입니다. 한 남성은 흑인 남성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동양계 한 여성이 보여요. 한 사람은 뉴욕 시장에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보스턴 시장에 당선됐는데 대만계 여성이래요. 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뉴욕 이번에 선출된 에릭 애덤스라고 하는 뉴욕 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릭 애덤스는 갱단 출신이었지만 손을 씻고 경찰에 투신했다가 인구 800만 명의 미국 뉴욕을 이끄는 시장으로 지난주 화요일 2일 뉴욕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에 당선되었대요. 61세로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뉴욕이 800만 그러는데 제가 뉴욕에 갔을 때도 꽤 오래 전인데도 행정상 주민등록상 우리 같으면은 한 800만 명으로는 잡혀 있는데 그냥 1200만 명 거주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중국인 도시들 화교들이 살고 있는 차이나타운 같은 데 이런 데는 100만 명 잡혀 있는데 인구는 200만 300만 명이 살고 있고 또 히스패닉들도 공식적으로 잡혀진 인구보다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또 불법 체류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지만은 활동하는 인구를 일일 1,4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갔을 때는. 아무튼 애담스가 1990년, 93년 예전에 시장을 지낸 데이비스 딩킨스에 이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뉴욕 시장에 당선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60년생이에요. 뉴욕 브루클린의 흑인 집중 거주지인 브라운스빌 출신인데요. 그는 그의 부친은 정육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했었어요. 어려서부터 지역 갱단에서 활동하고 15살 때 가정집에서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을 정도로 어두운 청소년기를 체포 당시 수갑에 채워진 채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고 며칠 뒤 재판에서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어요. 어떤 보호관찰일까요? 프로베이션을 받은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찰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84년에 경찰관이 되었어요. 과거에 CBS와의 인터뷰에서 애덤스는 내가 경찰이 됐을 때 범죄와 함께 경찰들의 학대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뉴욕뿐 아니라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알게 됐다고 말했는데 경찰로 일하면서 1995년에는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에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 이끌기도 했고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주 상원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는데 2013년부터 뉴욕시 자치구인 자기 태어난 곳이네요. 브루클린의 구청장을 맡아서 일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시장이 되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강력 범죄와 인종차별을 종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대요. 자, 보호관찰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친구가 보호관찰을 받지 않고 구금이 되었더라면 그래서 또 다른 범죄를 습득했다면 그리고 어린 나이에 다시 그 갱단의 도움을 받고 그게 또 속하게 되었다면 오늘날 미국 사회를 위한 어떤 뉴욕시의 시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좀 이따 공부하게 될 그런 내용 중에도 나오는데 범죄와 범죄인을 보는 시각과 관점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보호관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범죄인을
자신의 책임을 물어서 도덕적 장애인으로 봐서 엄벌에 처할 것인지, 또 다른 관점에서 그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범죄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범죄를 살펴볼 것인지, 또 그 범죄인에게 대해 어떻게 처우를 할 것인지, 이러한 관점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보호관찰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오늘 내용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보호관찰에는 상반된 두 개의 관점이 있다. 자유주의 관점과 또 하나는 뭐죠? 신보수주의적인 어떤 형벌관.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이념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겁니다. 최초의 보호관찰이 시작할 때는 어떤 의미였죠? 그래요. 구금을 통한 낙인이나 본인의 피폐함에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시설 내에 들어가서의 고통들이나 이런 문제들로부터 그 범죄인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원조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런 쪽에서 보호관찰이 시작됐는데, 자, 오늘날의 보호관찰은 어떤 성격일까 하는 부분 그런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관점과 보호관찰의 범위는 이념의 변화는 결론적으로 이제 사회복귀 이념에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신보수주의, 우리는 형사정책에서는 교정이나 신응보론이란 말을 많이 쓰죠. 보복하다, 복수하다, 유화적인 방법을 쓰고 전체에 대한 집합적 무력화, 일반 예방각, 이러한 응보론적 성격에서 형사정책이 보수와 강경화되자 이 말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신보수주의, 어떻게 그렇게 변해왔을까? 자유주의 관점과 먼저 사회복귀 이념을 좀 살펴보죠.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예언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대의 형사정책 중에서의 어떤 보호관찰은 소위 자유주의적인 형벌관과 함께 태동했죠. 이것은 보호관찰에 우리가 어떤 아직도 핵심 가치로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거죠. 용서에 대한 거, 지지에 대한 거, 보다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의 변화를 도모하는 거. 이러한 형벌관과 자유주의 형벌관과 사회복귀주의 이상을 보호관찰이 태동과 보호관찰의 발전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존 오거스터스가 최초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때는 그냥 사회복귀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좀 교화 개선시킬 수 있다. 이 사람의 술주정뱅이 같은 그런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 사람을 교화 개선하려고 했는데 더 크게는 그러한 이념이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로 잘 복귀시킬 수 있을까? 리해빌리테이션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이제 변해왔었죠. 소위 보호관찰관의 가장 기본 목적은 뭔가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뉴욕시장 이번에 선출된 뉴욕시장이 15살 때 절도를 했을 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범지역에서 살던 한 소년, 가난한 집안의 아이,
그 주변의 깽단들, 충분치 못한 교육의 기회들 어땠을까요?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낙인의 문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제 이념이 변해왔을까? 여기에 대한 비판부터 먼저 해보죠. 늘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제도나 전략, 그런 정책들이 효과적이었을까?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비판론의 문제는 먼저는 자유의지와의 상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입각한 어떤 사회복귀 이론은 이론적 가정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와 어떤 상충되는 게 왜 기본적인 가치와 상충되냐면 사람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로 움직이는데 처우를 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참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위 범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성을 갖는다. 처우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뭐 넌 적응시켜야 돼. 너는 부적응자야. 너는 환자야. 치료해야 돼. 이런 교정의 의료 모델, 적응 모델 이런 모델들이 갖고 있는 성격은 자율성을 심하게 침해한다. 두 번째 제일 크게 우리가 비판을 받는 건 가장 크게 비판받는 부분이에요.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죠. 오늘날 그러한 교정의 이념들, 사회복귀 이념은 과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범죄가 줄어들었고 재범도 줄고 보다 더 안전해졌느냐? 그렇지 않다. 형사정책에서 늘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높은 범죄율, 재범의 증가, 범죄 연령층의 연소화, 그리고 갈수록 더 흉악해지는 범죄들, 보다 지능적인 범죄 증대들. 늘 형사정책이 갖고 있는 고민이죠. 한 번도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거기에 우리들은 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어떤 것이 꼭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문제인데 우선 아무튼 당장은 공공의 안전에 중시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비판. 세 번째는 첫 번째 이야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실질적인 처벌성과 인권 침해적인 것이 있다. 처우한다는 미명하에 처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합법적인 처벌이었고 그 미명하에 처우라는 미명하에 처벌이 있었다. 이를테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러니 상대적인 어떤 형벌을 주는 거예요. 단기 장기로. 단기형과 장기형을 뒀을 때 장기형을 사는 동안에 잘 변하면 내보내겠다고 말만 그렇게 했지 오히려 오랫동안 가두고 처우한다고 처벌 효과를 더 가져왔다. 이런 데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옹호론적 입장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 효과가 있었다. 평가를 잘못했다. 교정이 그동안에 무의미한 일을 했어. 형사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었어라고 하는 nothing works라고 하는 마리튼손의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something works인데 뭔가를 다 적극적으로 해오고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잘못 이루어진 거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복귀 이념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배려와 원조다.
국가란 무엇이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 내 국민들. 그리고 어찌 되었건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엄벌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면 뭔가를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근본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이러한 옹호론적인 면이 또 있죠. 아무튼 이처럼 사회 복귀 이론에 대한 보호관찰과의 맥락 같은 시작과 발전들이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들, 그걸로 인해서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이 보수와 강경화되고 보호관찰도 마찬가지로 신보수적인 성격으로 지금 변해왔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적 배려나 인권 옹호적인 측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국가란 무엇이냐? 엄벌에 처해서 격리만 시키는 거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옹호론적 입장도 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보수주의가 대두하게 되는 내용과 여기에 대한 또 비판과 옹호론적 이야기를 하고 보호관찰의 기능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할까요?